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김기원 작가님을 모시고 빅데이터로 우리 경제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우리 김기원 작가님하고 제가 한번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요새 보면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유튜브가 됐든 여러 블로그가 됐든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정말 네. 그런 게 앞으로 정말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분들 네. 말처럼 네.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빨리 다 팔아서 현금화 해야죠. 네. 근데 과연 그게 맞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면은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네. 금융위기가 네.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옵니다. 네,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네. 근데 언제 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를 하거나 네, 그렇죠. 언제 위기가 올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떤 예측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올 것인가를 사실 예측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온다. 그렇죠. 근데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럴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아요.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책에다도 써놨는데 신용경색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경색 인덱스. 예, 신용경색. 이게 어떠한 데이터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금융적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를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네.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 그쪽에 이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는 필요한 건 이거죠. 어떤 데이터를 봐야 어떤 위기가 올 건지, 그리고 온다면 언제쯤 올 건지,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 또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그런 데이터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신용경색 인덱스. 그렇죠. 네. 경제에 신용경색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보시면 크게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요 신용경색 인덱스가 135 이상이면 네. 고혈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고혈압은 뭔가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혈압이라고 해서 당장 뭔가 내가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150 이상이면 이제 신용경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 뭐냐?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안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IMF 때 이 차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IMF 때 95년 9월 달에 이미 고혈압 단계로 처음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게 95년 9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96년에 가을에 처음으로 신용경색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년 3, 4개월 있은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졌었고요. 네. 그리고 쭉 올라갔던 신용경색 인덱스가 보시면 다시 쭉 내려서 언제 고혈압 밑으로 다시 내려왔냐? 2001년부터 다시 고혈압 밑으로 내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1년서부터는 경제가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때는 부동산에 마음껏 내가 편하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서울에 아까가 아니라 저번 편에 서울의 저평가 인덱스로 볼 때도 과거에 언제 서울의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냐? 2001년, 2년이 저평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저평가고 경제도 고혈압 밑으로 경제도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사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매우 유용한 데이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자 이거죠. 금융위기 때도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2007년도에 그렇죠.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자, 이때도 보시면 2006년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좋았네요. 네, 좋았는데 갑자기 2007년 초 중반서부터, 그래서 2007년 4월 달서부터 갑자기 고혈압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9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경색 인덱스로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때는 저희는 뭐 했냐? 줄 서서 펀드 가입했었죠, 그때. 맞아. 줄 서서 펀드 가입하고 맞아. 서울에 규제를 해도 서울의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집 못 사서 안달이 났었고. 맞아. 하지만 실제로 이 신용경색 인덱스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신용경색 인덱스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인지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자, 지금 이제 근데 사실 이때 요때 제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네.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되게 M&A라든가 합병 맞습니다. 인수 합병을 네.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뭐 SKX니 그때 하나도 뭐 맞습니다. 대우조선 인수한다 네. 그랬다가 뭐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완전 이제 어떤 탐욕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막 기업이건 뭐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언제 신용경색 인덱스가 고혈압 밑으로 떨어졌죠? 네. 2014년 중순대가 다시 고혈압 밑으로 떨어지죠. 이제 떨어졌네요. 그러면 2014년 중순서부터 수도권 부동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까요? 투자를 한다면 좋았던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과거에 우리가 큰 위기를 두 번이나 얘가 제대로 맞췄잖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또 맞출 거냐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 제대로 맞춘 데이터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신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언론 뭐 이제 유튜브니 여기저기서 뭐 당장이라도 큰 위기가 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저는 도대체 그분들이 저한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용경색 인덱스 최근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최근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2월 데이터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값이 얼마죠? 97입니다. 아직 뭐 평균은 한참 아래네요. 자, 고혈압이 135입니다. 근데 현재 97이에요. 네. 그리고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2007년 한 8, 9월 정도에 2017년. 2017년 8, 9월 정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경제가 뭔가 슬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장 뭐 일부 사람들이 이게 당장 뭐 큰일 나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이 병에 걸려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도 금방 뭐 이렇게 죽고 큰일 그렇죠. 나요. 징조가 있지. 그렇죠. 아프기 전에. 징조가 있고 서서히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어떤 위기가 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징조를 파악하려는 걸로는 이 신용경색 인덱스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 왜냐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데이터로 해서 비교 검토해서 지금 보고 있고 아주 면밀히 보고 있고요. 언론에서 나오는 뭐 장단기 금리차, 그 다음에 미국 실업률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데이터, 일반인들 잘 모르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 저는 면밀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건 맞다. 최고의 호황은 끝났습니다. 분명히 끝났고 앞으로 안 좋아질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올해 내년 초중반에 위기가 올까? 절대로 그렇다 아니다라는 거죠. 빨리 정말 빨리 와도 내년 말 아마도 21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데이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데이터도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 격언이 있죠. 예상하고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뭐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됐든 뭐가 그렇죠. 됐든 역시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정책이 네. 됐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위험성이 또 사그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후로 네. 상당히 연장이 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매월 혹은 매일 바뀌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당장 뭐 사실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 일부 데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면 경기 뭐 선행지수나 동행지수 이 데이터를 보면은 금융위기나 IMF 때보다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만큼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경기 심각합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 이런 위기가 와서 큰일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요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네. 이 달러 환율이 네. 엄청나게 또 폭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세요 데이터상으로? 예,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 수준까지?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네.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원화 대비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을 더 주고 미국 돈이랑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야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대비해서 훨씬 더 안 좋으니까 대한민국 돈을 더 많이 주고 바꾸는 거죠. 네. 자,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안 좋습니다. 사실 이 환율은 언제 오르냐? 폭등을 하냐면 IMF 때나 금융위기 같은 때 이때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97년에도 97년 초반부터부터 이제 환율이 이때 폭등을 하죠. 아, 그러네요. 네, 보이시죠? 네네. 그 다음에 2007년 말에 바닥을 찍고, 네. 금리위기 때도 2007년 말에 바닥 찍고, 보시는 것처럼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한 데이터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네. 3월 8일에 제가 뭐라고 올렸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수상하다 지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수상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써놨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4월 24일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 지금 상승은 확실히 지금 방향을 잡았다. 예. 근데 지금 차트 분석을 일단 해봤을 때는 확실히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좀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가 말씀드리면, 201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보다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그렇죠. 이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20년부터 이 인구가 매년 거의 평균 100만 명씩 이제 은퇴를 해요. 아,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경제는 훨씬 더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게 2010년대보다는 2020년에 훨씬 더 올라갈 거고요. 지금 안 좋으니까 올라가지만 혹시라도 글로벌 충격파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빠르면 내년 중순, 아마도 내후년 초중반서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제가 이제 예상하는 바로는 최소한 1,600원에서 많게는 2,000원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1,200원이 좀 안 되는 걸로. 네. 그런데 지금 1,6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면 사실 IMF 때 맞습니다. 예, 그 네. 정도의 수치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의도 시장 개입이 어렵죠, 지금은. 아니, 시장 개입을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기는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반짝 주식시장에 상승세가 옵니다. 그러게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률이 그렇죠. 높아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어떤 글로벌 여파가 있다고 그때는 당장은 위기 때문에 꼬꾸라지지만 그 어떤 위기의 최고의 순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이런 반짝 상승의 장이 꽤나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그렇게 1,600원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상승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네.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네. 투자할 만한 네. 혹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어떤 재테크와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달러로 연동이 되는 그런 금융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은 뭐 달러 통장, 그죠? 달러 예금이 있겠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나는 조금 이걸 투자와 좀 결부시켜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이 있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ETF, 그러니까 ETF라고 해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는 이제 어떤 상품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거래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예상하는 위기 시기가 오면, 지금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아마 그때는 엄청나게 폭락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에 대한 변동폭이 지금 30%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가, 하한가 15%, 그렇죠, 30% 얘기하시는 근데 거죠. 경제가 그렇게 뭔가 패닉의 상태가 오면 사람들이 뭐 이건 본질적인 가치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죠. 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 변동폭을 엄청나게 키워놨기 때문에 아마 하락의 장세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주식시장에 어떤 상품이 있냐? 달러로 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이 하락하는 걸 베팅하는 상품, 그런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배짜리가 있고요, 두 배짜리가 있고, 세 배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 하락을 하면 세 배짜리면 150%, 세 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먹고 약간 해서 파생 상품이네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어떤 네, 리스크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익률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현재 이제 부동산 리치고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동산 리치고가 있고, 그다음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경제 리치고가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할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주식, 이런 금융상품 리치고입니다. 그래서 이 리치고를 가지고는 그러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그럼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괜찮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빅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만 아니라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어쨌든 달러가 올랐을 때 미국 시장에다가 달러가 올랐을 때 그렇게 좀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네.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펀드를 네. 이제 추천하시는 거고. 네, 네. 그 당시가 됐을 때 네. 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율이 올랐을 때. 부동산과 주식은 폭락을 하겠죠. 엄청난 폭락을 할 겁니다. 네, 엄청난 폭락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빠르면 올해나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일부 정리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분명한 건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부채를 많이 끌어서 기업을 하시거나 뭐 개인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채에 대한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금리가 폭등하겠죠? 대출 금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97년 IMF 때는 금리가 폭등을 했잖아요. 네. 시중금리가. 근데 금리위기 때는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97년의 위기는 사실은 대한민국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채 위기였고요. 근데 2008년의 위기는 사실 대한민국 글로벌이죠. 위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미국의 어떤 서프라임의 그런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썼을 때와 지금의 어떤 경제에 대한 비유는 시기적인,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21년을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 지금도 제가 2021년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고 말씀드리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위기의 크기입니다. 제가 책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금융위기보다 조금 안 좋은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라면 금융위기보다는 IMF에 좀 더 가까운 큰 위기가 될 거다. 그래서 자칫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그리고 아시겠지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뭔가 약점을 보이고 여기는 공격하면 뭔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게 IMF 때도 저희가 그렇죠. 그랬었고요. 소로스. 네, 그럼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위기의 상황이 만약에 IMF와 비슷하게 된 상황이 온다라면은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때는 시중의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뭐 IMF 때는 거의 28%, 시중금리 28%, 3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그때보다는 기준금리 자체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하지만 뭐 10% 초중반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위기가 오면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보수적인 분들은 금리가 한 10에서 15% 대출 금리가 오를 수도,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올해가 됐든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이렇게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네,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징조가 네. 환율이 좀 폭등하는 아마 내년 하반기서부터 네. 환율이 좀 더 폭등하면서 약간의 아마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하신 그 그래프 상이 아마 고혈압 지수 135, 네,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환율이 그 정도 그렇겠죠. 올라가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예전에 백데이터를 보면 그 상황에서 1, 2년 안에 네. 이제 뭔가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 예, 좀 뭐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공포에 잡혀서 뭐 올 하반기나 내년을 예상하고 어떤 섣부른 그렇죠. 그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바로 이 화폐 계열입니다. 요즘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네. 지금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논의도 조금씩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화폐 개혁을 한다라면 그러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돈의 단위가 너무 커요. 그렇죠. 지금 1달러 우리 뭐 얼마죠? 1,200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지금의 1,000원이 10원 정도로 바뀔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실물 자산, 즉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같은 경우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게 부동산이 올랐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금융 여러 가지 위기 네. 데이터가 있지만 네. 이러한 또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해 그게 무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국내 경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요즘 이제 또 삐걱거리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뭔가 북한과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서 그리고 또 트럼프도 뭐 내년이 지금 또 선거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부분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된다라면 땅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맹지예요.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막혀있고 바다로는 도로가 맞아. 없으니까. 그치. 맹지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뚫리면 이제 길이 뚫리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맹지가 이제는 맹지의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맹지의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네. 그렇죠. 세계의 투자자들이 다 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큰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지고 서서히 안 좋아지고는 있지만 또 어떤 지정학적인 이슈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화폐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기가 온다고 해서 부동산 싹 팔고 뭐 이거 다 환율에다 뭐 너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분명히 위기는 오고 있고 또 하지만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면서 해야지 뭐 일부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큰일 나고 난리 나니까 뭐 네, 그런 팔아서 빨리 한국 떠나야 돼. 네, 그런 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김기현 작가님하고 이 한국의 부동산 전망, 그 다음에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폭넓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하여튼 그 정말 빚에 대한 네. 채무가 좀 많으신 분들 외에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 빚을 늘려서 투자하신 분들 외에는 그냥 이렇게 소신껏 네. 살아가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그럼요. 배분을 하시는 맞습니다. 게, 예. 왜냐면 이게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